보스턴 같은 경우는 지금 아웃된 선수가 포르징기스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마도 이제 호포드가 길게 안 뛴다면 루크 코넷 같은 애들, 이런 애들이 뛸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왼쪽이랑 오른쪽 아래는 원래 좀 뭐 3점 슛이라든지 인사이드 방어리라든지 그런 좀 스탯적인 것들을 많이 써놓는데, 아직까지는 시즌이 좀 갖춰지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NBA 프리뷰 같은 것들을 만들었었는데, 보면은 여기 다 있는 얘기였었어요. 지금 뭐 보스턴이랑 오늘 뉴욕이랑 하니까 보스턴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식으로 프리뷰에 있는 내용들을 그냥 여기다 갖다 박은 거예요. 좀 요약을 해가지고. 한마디로 보스턴은 작년에 우승을 압도적으로 했었고, 그리고 대부분의 멤버들이 그대로 이어지더라. 리핏 가능성도 높다. 뭐 이런 거고, 센터 쪽에 조금 약간 좀 모자란 부분들, 그런 것들이 아쉬운 정도지 전반적으로 만족스럽다는 거였었고, 작년에 이제 정규 시즌에서는 브라운이 엄청난 돈을 받지만은 조금 불만족스러웠었잖아요. 근데 이제 플레이오프에서 너무 잘했습니다. 파이널 MVP 따먹기도 하고, 브라운이 정규 시즌도 조금 힘만 내준다면은 보스턴이 오히려 작년만큼의 그런 더 많은 승수를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그 정도로 좋게 평가하는 팀이고요. 뉴욕 같은 경우는 미칼이 영입이 됐어요. 그래갖고 빌라노바 커넥션, 원래는 여기 디빈첸조까지 더해져가지고 진짜 빌라노바 커넥션이 이렇게 있었는데 디빈첸조가 나갔죠. 그래도 브런슨, 미칼, 하트, 2016년인가? 그때 이제 빌라노바 대학의 NCAA 토너먼트 우승을 이끌었던 그 멤버들이 다시금 이뤄지는 거고요. 뭐 작년에 미칼이 없을 때도 플레이오프에서 뉴욕 닉스의 경기력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정말 훌륭했었고 참 재밌는 농구를 했습니다. 되게 끈덕지고 하트 같은 애들 48분 내내 뛰고, 그런 게 뉴욕의 특색인데 아마도 올해도 혹사당할 것 같아요. 이게 탐 티보드 감독의 특성인데, 티보드 감독이 선수 갈아 쓰는 거는 뭐 옛날에 시카고 불스 시절이나 미네소타 시절이나 쭉 그래 왔습니다.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철강왕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갈아 쓰면 부상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점들이 문제일 것 같다. 뉴욕이 아무래도 이 스쿼드 뎁스가 얇은 팀이다 보니까, 작년에 아누노비가 영입됐을 때 그때 뉴욕이 리그 이제 각종 수비 지표에서 전부 다 1등을 차지했었는데, 그러다가 아누노비가 한 15경기 뛰고 결장했습니다. 그 여파가 플레이오프까지 이어졌고 이랬었는데, 무튼 아누노비가 뛰던 시절에 뉴욕 닉스는 정말 수비적으로 독보적인 1등이었다. 미네소타까지 제치고 그런 수준이었는데, 지금 아누노비가 그래도 오늘 뭐 선발로 나오기 때문에, 비록 이제 센터 자리가 하텐슈타인이나 뭐 로빈슨에서 타운스로 바뀌었고, 랜들의 자리도 좀 이렇게 좀 높이가 낮아지긴 했지만은 전반적으로 뉴욕의 수비력은 일단은 기대되는 수준인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보스턴이 작년에 공수 양면에서 전부 구멍이 없는 로스터다 보니까 보스턴도 꽤나 공격도 좋지만은 수비도 훌륭했었는데, 가장 눈에 들어오는 거는 이건 것 같아요. 작년에 보스턴이 홈에서 TD 가든에서 37승 4패였었거든요. 이만큼이나 홈에서 아주 극강인 팀인데 이 중에 또 1패가 뉴욕한테 당한 게 있긴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일단 개막전부터 되게 궁금한 경기예요. 보스턴은 저는 리핏에 도전할 정도로 좋은 전력의 팀으로 보고 있어요. 거의 뭐 NBA 최정상 레벨로 보고 있는데, 반대로 뉴욕도 작년 생각하면은 정말 훌륭했었거든요. 비록 컴파까지는 못 가고 인디애나한테 2라운드에서 탈락하긴 했지만은 부상도 너무 많았었고, 정상적인 상태라면은 저는 뉴욕의 수비가 정말 기대됩니다. 그리고 미칼이라는 또 공격 옵션이 왔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저는 좀 돋보일 것 같아요. 반대로는 작년에 수비가 정말 눈에 띄었는데 인사이드의 타운스 하나로, 원래 타운스가 수비가 좋은 선수는 아니니까 과연 뉴욕의 이런 수비가 작년 같을까, 이런 것들도 많이 좀 고민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조금 더 안정성 있는 쪽은 보스턴이라고 보여요. 근데 이게 또 5.5다 보니까 뉴욕의 그런 수비력, 토 나오는 수비력에 막 비비는 게임, 이런 것들 생각을 하면은 핸디까지는 잘 모르겠어. 개인적으로는 그냥 보스턴의 마인까지 보기는 보는데, 솔직히 말해서 좀 비비는 게임이 나올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있어가지고 핸디는 좀 애매한 거예요. 그냥 이 경기는 저는 보스턴의 일반승 정도만 조던을 해보고 싶고, 언더오버 중에서는 저는 일단은 뉴욕이 작년 같은 수비력, 특히 아누노비가 있기 때문에 작년에 아누노비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뉴욕의 수비가 거의 한 20점이 왔다 갔다 했거든요. 아누노비가 일단은 뭐 라인업에 있다, 이런 것들 바탕으로 일단은 언더 쪽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스턴 생각하면 언더 보기가 꽤나 힘들어요. 그리고 뉴욕이 보스턴을 이겨먹었을 때도 점수가 한 227점인가 났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걱정되긴 하지만은 그래도 저는 일단 언더, 사실 보스턴 홈 경기에서 언더 보는 게 되게 어려운데 저는 뉴욕의 특색을 조금 더 신경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랄 대 미네소타인데요. 일단 이거는 미네소타가 보면은 원래 칼 앤서니 타운스 자리에 지금 랜들이 들어왔잖아요. 조금 더 저는 외곽에서의 생산력이 낮아질 수가 있다. 원래 미네소타가 작년에도 3점 슛이 꽤나 괜찮은 팀이긴 했었거든요. 그건 아무래도 콜리가 뭐 나이도 많은데 안정성 있는 가드다 이랬지만은 얘가 또 3점을 40%로 꽂아줬어요. 그런 것도 있었고, 뭐 이렇게 뭐 NAW라든지 뭐 나즈 리드 같은 올해 식스맨상 받은 애, 이런 애들 너무 잘해줘서 그런 거였는데, 전반적으로 미네소타의 라인업을 봤을 때는
자체는 좀 3점에 일가견 있는 선수가 별로 없다는 생각이 있긴 하거든요. 디빈첸조가 글쎄 선발로 나오려면은 제가 봤을 때는 맥다니엘스를 제끼거나 아니면 콜리를 조금 더 좀 활용을 줄여주고 그렇게 써야 되는데, 근데 맥다니엘스의 수비력은 정말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저는 진짜 최고의 3&D 선수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앤트맨에 건드릴 수는 없고, 근데 또 콜리가 없으면은 앤트맨한테만 리딩을 맡기기에는 또 되게 불안하거든요. 앤트맨이 또 턴오버가 굉장히 많은 선수여가지고. 그래서 과연 이게 저는 일단 라인업 이렇게 적었습니다만은 디빈첸조의 쓰임새, 이게 가장 큰 관건일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아무래도 이제 카렌서리 타운스에서 랜들이 왔다. 아무래도 카렌서리 타운스는 좀 칠프 슈팅 가드라고 불릴 정도로 외곽에서 슈팅 능력이 있는 선수인데, 랜드는 그에 비하면 좀 더 인사이드적인 선수여가지고 미네소타의 코트가 조금 좁아졌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과연 랜들이 그리고 미네소타의 수비 시스템에서 제 몫을 할 수 있을 것이냐. 물론 뭐 보드 장악력이나 이런 것들은 괜찮아요. 작년에 미네소타가 생각보다는 이런 보드 장악력이 조금 별로였는데 랜들이 그 부분을 보완해줄 수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뭐 랜들만 잘 녹아든다면 저는 미네소타는 또 한 번 좋은 수비력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으로 이제 뭐 레이커스 같은 경우는 작년이랑 라인업이 똑같습니다. 디안젤로, 러셀, 리브스, 르브론, 하치무라, AD. 원래는 저는 이제 하치무라 자리에 개인적으로는 벤더빌트가 그냥 있는 게 공격력은 많이 줄어들더라도 수비가 나름대로 좋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벤더빌트랑 AD가 이렇게 세우면은 수비력만큼은 정말 뛰어난 라인업이 될 것 같은데, 또 공격력이 너무 아쉽고 벤더빌트는 부상이 많기도 하고 그런 선수예요. 그래서 하치무라가 그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르브론도 나이가 40이 넘었고 앤서니 데이비스도 유리몸이다 보니까 조금 더 하치무라가 공격면에서 본인의 이런 몫을 더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과연 확 달라질지는 모르겠어요. 하치무라가 작년 생각을 해봐도 그렇게까지 막 좀 히트를 찍은 경기가 있었냐, 이런 것들이 별로 눈에 안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뭐 여기 왼쪽 오른쪽에 있는 것들 다 똑같습니다. 레이커스는 감독 얘기를 또 해야 돼요. JJ 레딕 감독이 뭐 옛날에 우리가 보통 선수로 많이 알고 있지만은 선수 은퇴하고 나서 좀 팟캐스트 같은 것들, 뭐 이제 어디 뭐 방송국의 패널 이런 걸로 많이 나왔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대학 감독이라든지 코치 경험도 없이 바로 레이커스의 감독으로 갔거든요. 아시다시피 레이커스 감독 자리는 진짜 욕을 엄청 먹는 자리예요. 다비넴 감독도 그렇고 심지어 우승을 이끌었던 프랑크 보겔도 욕먹고 다비넴도 욕먹고 뭐 이런 자리인데, 경험이 없는 레딕이 온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욕심이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아. 르브론이 이제 유통기한이 얼마 안 남았단 말이죠. 아들인 브로니 제임스까지 데리고 오고 이러면서 약간 좀 버리는 시즌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여전히 저는 이 팀은 레이커스는 플레이오프 가면은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작년에는 인시즌 토너먼트 우승도 하고 중요한 무대에서는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애들인데, 감독도 좀 레딕같이 전혀 검증이 안 된 감독을 앉혀놓다 보니까 레이커스에 대해서는 좀 믿음보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이 경기는, 원래 레이커스는 작년에도 3점이 정말 안 터졌었거든요. 작년에 이제 뭐 게이브 빈센트라든지 리브스 한창 안 들어갈 때, 이럴 때 이 레이커스의 슈팅가드 포지션이 전부 다 3점 슛이 막 30% 미만이던 시절이 있었어요. 전체적으로 레이커스의 3점은 장점은 전혀 아니었었고, 두 팀 다 포트가 굉장히 비좁다, 인사이드 승부를 좀 많이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일단 저는 언더 쪽으로 생각을 합니다. 언더. 작년에 레이커스는 그래도 홈에서는 극강이었었거든요. 홈에서는 29승 14패, 원정 19승 21패, 확연하게 홈이랑 원정 그 편차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미네소타도 원래는 나중 가서는 홈이랑 원정이랑 어느 정도 균형이 맞춰지긴 했어요. 홈에서 30승 11패, 원정에서 26승 15패 이랬는데, 원래는 홈에서 아주 압도적으로 좋았다가 나중 가서 많이 까먹은 거예요. 작년 내내 원정에서는 조금 별로였었고 홈에서는 극강이던 모습이었다. 홈 레이커스는 어느 팀이라도 좀 두려울 만하다, 이런 생각도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시즌 첫 경기니만큼 랄의 프렌을 보고 있긴 하거든요. 1.5지만은. 무튼 저는 두 경기 모두 다 언더 쪽으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막전인데 사실 언더 기대하기가 어렵긴 하지만은 저는 일단 그런 쪽으로 볼게요. 아까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은 저의 진가가 나오려면은 조금 더 이 누적이 있어야 된다. 제가 좀 스태층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수치적인 것들을 말씀드리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조금 더 이게 데이터가 쌓여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여기 가운데 있는 것들, 최근 몇 경기 동안 득점을 얼마를 냈으면 야투율이나 3점은 몇 %였다, 상대는 몇 점으로 맞고 야투나 3점 몇 %로 막았다, 그 밖에 스탯들 같은 것들 이렇게 좀 써먹을 텐데 지금은 써먹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어디까지나 좀 참고적으로 많이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C 밀란 대 클럽 브리에인데요. 이거는 일단 밀란이 오늘 라인업을 폰세카 감독이 어느 정도 좀 밝혔어요. 어제 보니까 이런 것들이 좀 나왔더라고. 보면은 일단 테오 에르난데스랑 레앙 두 에이스 선수들이 복귀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파블로비치가 부상으로 누울 거다라고 했는데 오늘 일단 이 경기에는 없는 모습인 것 같고, 그리고 로프터스 치크가 또 선발로 나서게 됩니다. 뭐 이런 분들이 눈에 띄는데, 지금 이제 밀란 같은 경우는 국대 주간을 거치고 직전 우디네세전에 대거 로테이션을 많이 돌렸거든요. 그게 약간 좀 팀의 내부 사정이 많이 있었어요. 그 저저번 경기 때 피렌체전에 페널티킥을 2개나 실축을 하면서 패배를 했는데, 그날 막 타미 아브라함이 본인이 PK 차겠다고 막 공 뺏어오고 팀 내부적으로 지금 기강이 안 잡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직전 경기 때는 이 레앙이랑 뭐 테오는 퇴장당했었고, 레앙 같은 애들 좀 관리를 하겠다고 아예 선발에서 배제를 했습니다. 근데 그 경기를 승리를 했죠. 어떻게 보면 폰세카 감독이 레앙이나 테오 같은 애들을 좀 거의 뭐 핵심 선수들인데 이런 애들을 제외한 경기에서도 승점을 가져가면서 어떻게 보면은 좀 폰세카식의 기강 잡기가 먹혀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면도 보이고, 막 린데레스가 전반에 퇴장당하고도 우디네세한테 한 골 지키면서 승리를 했던 거, 이런 것들 보면은 위닝 멘탈리티가 좀 보이는 것 같아. 퓰리시치의 폼도 너무나도 또라이급이기도 하고, 어쨌든 간에 폰세카 감독 밑에서 성역은 없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밀란이 막 많이 지고 있기도 하고 되게 오히려 폰세카를 잘라야 한다 이런 여론도 많은데, 그래도 저는 뭐 리스펙합니다. 저렇게라도 선수 관리는 해야죠.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어쨌든 레앙이나 테오도 챔스 무대에서 본인들의 가치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 그런 거인 것 같고요. 브리에 같은 경우는 저번에 도르트문트한테 3대0으로 졌거든요. 근데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거의 한 78분인가? 그때 첫 골 먹히고 잘 버텼던 경기였었다. 이런 생각이 나는 것 같고, 그 오스트리아의 챔피언 슈트름 그라츠를 원정 가서도 잡았거든요. 그래서 브리에가 뭐 벨기에 맹주기도 하고 어느 정도 저력이 있다는 건데, 현 시점에서는 그래도 밀란이 경기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흔들리고는 있지만은 이 정도면은 나름대로 괜찮은 멤버가 가동됐다고는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저는요. 이거는 뭐 그래도 밀란이 홈이기도 하고 크게 의심은 많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브리에가 생각보다 까다롭다. 그거는 기억해 주시고, 저는 밀란의 대승 가능성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일반승 정도는 충분할 것 같긴 합니다. 이 경기는요. 밀란의 플레이 스타일 같은 거 생각하면 오바도 괜찮기는 한데, 그러자니 이 브리의 득점력도 지금 빵골 1골이기 때문에 단언하기는 어려워가지고 저는 그냥 밀란의 일반승 정도만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경기 모나코 대 베오그라드 경기인데, 모나코는 지금 일단은 그 팀 지표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이런 거 한번 볼게요. 여기부터인데 개막 이후에 지금 아직까지 무패 행진 중입니다. 10경기 동안 7승 3무 정도로 괜찮고요. 그리고 리그만 따졌을 때 리기앙에서는 지금 여기부터 이렇게 볼게요. 중간에 올림피크 리옹 원정에서 한번 잘린 거 말고는 최근 20경기 동안 15승 4무 1패, 매우 단단한 팀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눈에 띄는 거는 이제 직전 자그레브한테 겨우겨우 이제 2대0으로 밀리다가 2대2로 비겼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가오가 살짝 떨어지긴 했다. 어쨌든 간에 모나코는 한마디로 되게 단단한 팀이다. 쉽게 안 진다. 이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는데, 오늘 상대는 이제 베오그라드잖아요. 이 챔스가 확대가 되면서 좀 핫바리 팀들이 몇몇 보입니다. 베오그라드도 그렇고, 사실 자그레브도 핫바리 팀에 속하죠. 뭐 브라티슬라바라든지 이런 핫바리 팀이 보이는데, 모나코는 그런 레벨까지는 아니거든요. 이 베오그라드도 사실은 세르비아 리그에서는 깡패예요. 그건 맞는데 유럽 대항전에서의 경쟁력은 보이지가 않는다. 옛날에는 뭐 베오그라드가 80년대 90년대 초반 이럴 때는 그 유러피언컵 챔피언스리그 전신에서 막 우승까지 하고 그랬었어요. 결승전 연속으로 하고 막 그랬었는데, 너무 옛날 얘기고 유고 연방 시절의 얘기고, 이제 뭐 세르비아로 이렇게 뭐 통일된 그 분단된 이후로는 딱히 뭐 별 볼 일은 많이 없었었고, 개인적으로는 모나코에 대적하는 건 어려워 보이고요. 그 이제 저번에 한번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베오그라드가 챔피언스리그 18경기 구간, 그게 원래는 말메가 아마 57점인가로 가장 많은 실점을 한 팀이었는데 베오그라드가 그걸 깼습니다. 베오그라드가 그 이제 아마 한 19경기 구간, 그 구간 동안은 챔피언스 리그에서 가장 많은 실점을 한 팀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아마 20경기 기준으로도 챔스에서 가장 많은 실점을 한 팀이 베오그라드일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무튼 뭐 모나코가 오늘 홈이기도 하고요. 아까 봤던 이런 단단한 점들, 이런 것들을 미뤄 봤을 때는 저는 모나코의 승, 더 나아가서는 한번 마행까지도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베오그라드가 조금 실점이 있는 팀이라 가지고. 다음 경기는 이제 아스톤빌라 대 볼로냐인데, 자, 아스톤빌라가 직전 경기 홈에서 위넨을 꺾었었죠. 사실 경기력 면도 그렇게 밀리지도 않았었어요. 전반전에 막 파우토레스의 골이 취소되고 뭐 그랬었는데, 어쨌든 간에
그 뮌헨이 원래는 빌라한테 패하기 전까지 그룹 스테이지 단계, 토너먼트 올라가기 전에 16강 가기 전에 조별리그 단계에서 거의 한 40경기 동안 37승 3무인가 그랬거든요. 37승 3무인가 하여튼 막 그랬었어. 그리고 원정에서도 한 20경기 동안 18승 2무인가 그랬었고, 뮌헨이 정말 단단했었는데 그 뮌헨의 이런 기록들을 깨버린 게 아스톤 빌라였다. 이런 얘기를 할 만한 것 같고요. 결과까지 챙겨갔었죠. 1승도 하고. 빌라의 전력을 높이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뭐 지금 보면 틸레만스도 나름대로 살아났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안 좋아하는 선수거든요. 근데 요즘 봤을 때는 벨기에 대표팀에서 뭐 주장 완장도 차고 얼마 전에 페널티킥 실축도 하고 그러긴 했지만은 경기력 자체는 그래도 옛날보단 봐줄만 하더라. 뭐 국대 동료인 오나나의 영입도 낫배드인 것 같기도 하고, 올리 와킨스도 지금 아마 8경기인가 7경기 동안 5골이거든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괜찮은 모습이 있다. 그 정도는 얘기야만 하고, 반대로 볼로냐는 티아고 모타 감독이 나간 이상은 볼로냐는 지금 작년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홈에서 샤흐타르한테 뭐 무기력하게 비겼었죠. 사실 경기 자체는 좀 잘하긴 했는데 샤흐타르가 페널티킥을 날린 것도 있고 저도 안 이상한 경기긴 했었다. 그리고 리버풀한테는 나름대로 잘 싸웠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공격적으로 하는 바람에 좀 2대0으로 패하고 그러긴 했었는데, 어쨌든 간에 볼로냐는요, 지금 여전히 리그에서도 제노아 정도 좀 이렇게 말아먹은 팀한테도 2골 넣고 비기는, 2대0으로 앞서다가 2대2로 비기고 이런데 뭐 작년이랑은 완전히 달라요. 볼로냐는 한마디로. 그래도 나름대로 늪축구는 되고 있고 막 쉽게 꺾이진 않아. 그건 맞는데 막 리버풀한테 2대0으로 비긴 거 보면은 그건 맞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볼로냐는 작년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볼로냐가 그나마 홈이라면은, 홈에서는 볼로냐가 정말 안 지거든요. 그러긴 한데 또 원정이기도 하고 아무래도 빌라가 여러 면에서 우위에 있는 경기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빌라의 배당이 너무나도 꿀이다. 빌라 배당이 이건 1.5도 안 준 건 좀 너무했다고 싶어. 그래도 볼로냐가 못하고 있는 거를 적용한 건지 모르겠는데 생각보다 빌라의 배당이 너무 구리더라고요. 원래 같으면 빌라의 승을 가는데 저는 언더로 한번 꺾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더라든지 뭐 빌라의 승 가실 분들은 가시고 빌라의 마행까지도 노려보고는 싶어요. 그 정도로 지금 볼로냐가 개판인데, 근데 빌라가 그만큼 득점을 해줄 수 있냐? 그런 거는 잘 모르겠어. 저는 뭐 언더라든지 빌라 승 사이드, 더 나아가서 마행까지 보는 경기가 될 것 같고요. 다음 경기 지로나 대 브라티슬라바인데, 야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브라티슬라바가 챔피언스리그 수준이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브라티슬라바가 저번에 셀틱한테도 아마 5대1로 대패하고 맨시티한테는 0대4. 맨시티가 그날 이제 좀 골을 많이 못 넣었어요. 찬스는 많이 잡고 그랬는데 맨시티가 생각만큼 엄청 삭살하지는 못했더라고. 무튼 이 팀의 위치를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경기로. 원래도 얘네들은 브라티슬라바는 슬로바키아에 있는 팀인데 유로파도 그렇고 심지어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에서도 경쟁력이 그렇게 없는 팀이에요. 그래서 챔스가 확대되고 뭐 이래가지고 겨우겨우 나온 거지, 저는 일찌감치 챔스에서 처맞고 탈락할 확률이 높다. 그렇게 보는 팀이고요. 근데 문제는 지금 지로나도 되게 못한다는 거거든요. 직전 경기 이제 페예노르트전 그때 양팀 다 지로나나 페예노르트나 둘 다 페널티킥 하나씩 미스를 하고, 페예노르트는 자책골이 뭐 2골 나오고 이러면서 되게 우스꽝스러운 경기 끝에 패배를 했습니다. 그런 경기였는데 바로 다음 경기 때 지로나가 또 홈에서 빌바오로 상대를 했는데, 이 경기도 그 빌바오가 페널티킥을 2개나 미스를 했거든요. 그래갖고 2대1로 뽀록으로 이긴 거야. 직전 경기 소시지전도 둘 다 개판인 와중에 홈에서 패배까지 했다. 그래서 지로나가 작년에는 정말 잘 나갔었지만은 좀 아무래도 맨시티 쪽에다가 선수를 많이 반납하기도 하고 이적도 많았었고 이러다 보니까 작년을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지로나라고 할지라도 상대인 브라티슬라바는 챔스 체급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냥 브라티슬라바의 이프렌 같은 거 그런 정도는 한번 가보고 싶긴 하네요. 그래도 자그레브도 저번에 뮌헨한테 9대2로 털리면서, 근데 바로 다음 경기에 모나코 상대로 꽤나 잘 비볐단 말이죠. 2대2로. 그래도 챔스에 나오는 팀이다 보니까 그냥 그 정도의 이런 기대는 하고 싶어요. 이프렌 정도는 해줄 만한 것 같아. 지로나가 워낙 못하는 팀이니까 요즘에.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원래 자그레브는 챔스는 꾸준히 나가던 팀이고 브라티슬라바는 챔스 체급이 아닌데 여러가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그 정도로 지로나를 높게 보지 않고 있다. 이런 느낌으로 해석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브라티슬라바 이프렌 그 정도는 보도록 할게요. 다음 유벤투스 대 슈투트가르트인데, 유벤투스가 또 독일팀을 만납니다. 직전 라이프치히 원정에서 유벤투스가 이 경기를 1대0으로 지다가 뒤집고, 그러다가 또 퇴장당해가지고 골키퍼가 한 명이 부족한 상태에서 2대1로 끌려가다가 이 경기를 3대2로 뒤집었거든요. 이게 직전 라이프치히전이 유벤투스 역사상 게임 내에서 2번이나 끌려가고도 역전한 첫 경기라고 해요. 원래도 유벤투스가 뭐 이렇게 2번이나 끌려갈 일이 별로 없었겠지만은 어쨌든 그거를 뒤집은 최초의 경기였었다. 그야말로 역사에 남을 경기를 펼쳤는데,
그래서 지금 유럽 대항전에서는 뭐 유로파라든지 챔스라든지 분데스리가 팀에 5경기 연속으로 승리를 하고 있게 됩니다. 얼마 전에 이제 칼리아리한테 리그 개막 이후에 628분 무실점 행진이 깨졌어요. 그런 것들은 아쉽긴 하지만은 잘 나가던 라치오도 이기기도 하고 분위기는 여전히 좋습니다. 유벤투스는요. 반대로 슈투트가르트, 제가 저번에도 이 슈투트가르트의 홈 성적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 얘네들 홈에서는 대단한데 근데 원정에서는 사실 별 볼 일이 없거든요. 얼마 전에 뮌헨한테 닦인 것도 그렇고 직전 경기 이제 스파르타 프라와의 홈 경기 이때도 되게 사실 이길만한 경기였었거든요. 제가 이 스파르타 프라를 조금 올려치기는 했는데 생각보다 프라의 경기 운영이 매우 이상했었어요. 되게 이제 프라가 의외로 되게 공격적으로 한다? 근데 단단함 속에서 공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막 압박을 강하게 건다든지 이게 아니라 그냥 이상하게 했어요. 되게 좀 속빈 강정처럼 경기를 했는데도 슈투트가르트가 그거를 못 살렸습니다. 얘네들이 전방에다 너무 많은 선수를 배치하다 보니까 압박에도 고전을 많이 하고 하프라인 위에서만 슈투트가르트가 볼 뺏어가지고 찬스 잡은 게 한 3-4번 돼 보이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다 날려 먹었었고 1대1로 비겼는데요. 그래도 슈투트가르트는 좀 이제 분데스리가 신흥 강자축에 속하는 팀이긴 한데 유벤투스의 현재 기세를 당해내지는 못할 것 같다. 뭐 그런 생각이고 유벤투스가 또 워낙에 이제 홈에서는 안 지는 팀이에요. 지금 보면은 이게 지금 유벤투스의 뭐 챔스나 여러 가지 다 홈 성적인데 모든 대회 홈 성적인데 우디네스한테 한번 잡힌 거 말고는 거의 뭐 최근 1년 동안 패배가 없는 수준입니다. 유벤투스는 홈에서는 참 단단한 팀이에요. 물론 이렇게 무승부가 많다 이런 것들로 있긴 하지만은 어쨌든 홈 유벤투스는 정말 안 지는 팀이다. 개인적으로는 뭐 유벤투스의 승리 그리고 나는 햄무 가능성도 좀 생각한다. 지금 이게 유벤투스가 결장이 조금 있고 블라호비치의 컨디션이 왔다 갔다 한다 이런 것들이 있긴 하거든요. 그건 맞는데 나는 근데 뭐 슈투트가르트도 뭐 지금 뭐 운다프라든지 데미로비치 이런 애들 잘하고 있는 건 맞지만은 유벤투스의 수비력을 조금 더 우선시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유벤투스가 조금 더 나은 팀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승이라든지 햄무 그렇게 보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 파리 생제르맹이랑 PSV가 보는데요. 사실 PSV는 네덜란드 리그 깡패잖아요. 근데 챔스에서는 계속해서 애매한 모습만 보여주고 있다. 아무래도 좀 네덜란드 리그라는 수준의 한계를 좀 보여줬던 것 같은데 반대로 파리도 지로나에서 홈한테 똥줄승하고 지로나한테 홈에서 똥줄승하고 아스날한테는 무난하게 패했었습니다. 좀 만족스럽지 못한 경기력의 두 팀인데 그래도 일단은 파리 생제르맹이 홈이죠. 전반적으로 좀 더 나을 것 같기는 해. 근데 올 시즌 경기력 보면 PSG도 만족스럽지는 않잖아. 근데 이거는 좀 결장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PSG는 콜로무아니가 결장하는 거 이런 게 조금 두드러지죠. 오늘 뭐 아마 다우프리니까 아마 못 나올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무튼 콜로무아니 결장은 주포가 빠진다는 거 이런 게 조금 흠이긴 한데요. 반대로 PSV의 결장이 너무 큽니다. 보면은 뭐 샤우텐이라든지 페어만, 로사노, 데스트 전부 다 주전급이에요. 여기서 뭐 샤우텐이나 페어만은 전부 네덜란드 국가대표팀 뭐 미드필더로 이렇게 나서고 있는데 오히려 샤우텐이 조금 더 주전에 가까울 정도로 이 친구가 되게 좀 핵심 자원인데요. 작년 기준으로 가장 많은 출전 시간을 가져가던 여긴 뭐 샤우턴 있고 페어만 있고 그리고 뭐 데스도 여기 있죠. 로사노도 여기 있고 이렇게 좀 주전급 선수들이 상당히 많이 빠집니다. PSV가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홈 파리 생제르맹은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 파리 생제르맹이 지금 생각보다 경기력도 별로 그건 맞는데 PSV가 오히려 PSG보다도 더 결장이 많다. 저는 뭐 언더라든지 파리 생제르맹의 승정도 그 정도는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PSG의 경기력 생각하면은 막 쉬운 게임 같지는 않긴 한데 그래도 저는 뭐 언더도 나쁘진 않은 것 같고 PSG도 욕심 안 내고 그냥 일반승 정도만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 이제 슈투른그라츠 대 스포르팅인데 슈투른그라츠는 오스트리아 리그 챔피언입니다. 불의의 원정에서 근데 무난하게 패하고 왔었죠. 나름대로 뭐 리그 우승도 오랜만에 하고 잘 나가고 있긴 한데 챔피언스 리그 무대에서는 벽을 느끼는 중인 것 같아. 반대로 스포르팅은 이 최근 몇 년간 원래는 포르투랑 벤피카의 양강구도 느낌이 많이 났는데 스포르팅이 그 자리에서 원조 얘네들도 3강 수준이거든요. 거기에 복귀를 했다. 지금 뭐 리그에서도 1위 달리고 있기도 하고 팀에 요케레스, 트링캉, 모리타, 슈르만, 데바스트 이런 애들 다 컨디션이 괜찮은 편이에요. 특히나 이제 요케레스가 작년에 포르투갈 리그에서 29골로 득점왕을 했는데 올 시즌도 보면은 지금 8경기 동안 11골로 득점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만큼 가치가 폭등하고 있는 요케레스다. 뭐 직접 그 아인트호벤 원정 가가지고 못 뛰은 건 아쉽기는 한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원정인데도 주도적으로 하기도 하고 확연히 슈투른그라츠랑 스포르팅은 체급차가 나는 경기인 것 같고요. 그리고 얘네들은 작년에 바로 작년에 이렇게 유로파에서 맞붙은 적이 있었는데 홈이나 원정이나 전부 스포르팅이 승리를 했습니다. 저는 오늘도 스포르팅이 원정이지만은
일단 뭐 승 정도라든지 더 나아가서 한번 좀 더 마인까지도 욕심 한번 내보고 싶긴 하네요, 이 경기도. 그리고 다음 아스날 대 샤흐타르인데 아스날이 요즘에 조금 오락가락하죠. 리그에서도 뭐 퇴장당한 일도 있었지만 본머스한테 패배도 하고 아탈란타한테도 충분히 주도적으로 했는데 승리하지 못했었다. 이런 것들이 기억에 납니다. 그래도 최근에 아스날은 뭐 리그에서도 대권 도전하고 있고 경기력이 많이 있어요. PSG를 무난하게 2대0으로 팼던 것도 그렇고. 근데 다른 것보다도 이거는 아스날도 올라가고 있지만은 샤흐타르가 옛날 샤흐타르가 아니에요. 뭐 전쟁 탓인지는 몰라도 우크라이나의 이런 뭐 강자들 샤흐타르나 디나모 키예프 이런 애들이 전반적으로 좀 경쟁력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이제 리그에서 뛰는 국대급 선수들 그런 우수한 선수들의 해외 유출도 많은 편이고 옛날 같은 경쟁력이 많이 안 보입니다. 저는 이거는 뭐 홈스날이라면은 그냥 무난한 승리가 예상이 되고 챔스에서는 한번 좀 시원시원한 경기력도 종종 나왔던 아스날이어서 저는 아스날의 뭐 아무래도 일반승 배당이 얼마 안 되니까 핸디도 봐야 되는데 1마에는 솔직히 좀 짜치고 2마에냐 아니냐인데 2마에는 못 볼 것도 없을 것 같긴 하거든요. 도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경기도. 다음 이제 레알 마드리드 대 도르트문트 경기가 있는데 작년 챔피언스리그 결승 리벤지 매치죠. 그 이제 레알 마드리드가 챔피언스리그에서 직전 경기 릴한테 릴 원정 가가지고 그 51경기 무패행진이 깨졌습니다. 모든 대회에서 아마 51경기 무패행진이었는데 그게 깨졌고요. 다만 리그에서는 무패를 이어나가고 있다. 아직까지 라리가에서는 42경기 동안 31승 11무 무패행진 중입니다. 어쨌든 뭐 이런 상황인데 근데 올해 들어서 레알 마드리드가 분명히 뭐 은바페라든지 뭐 엔드릭 이런 애들 데려오긴 했는데 생각보다 학살하는 게임이 많이 적어요. 바르셀로나가 지금 33골, 레알 마드리드가 21골로 득점 1, 2등인데 바르셀로나가 이제 게임 내에서 빅찬스, 말 그대로 득점에 정말 가까운 상황들 이런 것들을 50번이나 만들어가지고 33골이거든요. 반대로 레알 마드리드는 27번밖에 못 만들었어요. 근데 그 중에 21골이다. 어떻게 보면 순도가 높기는 한데 바르셀로나만큼 좋은 찬스를 많이 못 만들고 있다. 뭐 이런 거예요. 지금 뭐 비니시우스, 발롱도르 유력 주자도 있고, 은바페를 데리고 왔고, 코드리고 있고, 엔드릭이 있고, 여기다 벨리엄까지 있는데 확실한 찬스를 만드는 것도 팀적으로 만들었다기보다는 개인 능력에 의존한 경향이 좀 크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만큼 사실 경기 내용 면에서는 레알이 작년보다는 조금 별로인 것 같다. 벨링엄이 작년에 전반기 때 엄청 훌륭했는데 좀 죽은 부분도 있는 것도 같기도 하고 반대로 도르트문트도 영입도 많이 했습니다 올 시즌에는.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초반 페이스도 좋다 그건 맞는데 챔스 결승에서 봤듯이 팀의 규모 차이는 좁힐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이제 돌문도 부상자가 꽤나 많은 편인데 보면은 쥐일레, 코우토 그리고 뭐 아데이에미, 레이나 이런 주전급들의 부상이 좀 있는 편이거든요. 여기다 원래 그 파스칼 그로스도 있었는데 그로스는 뛸 수 있는 것 같네. 어쨌든 레알보다도 지금 도르트문트가 부상자가 더 많은 상황이에요. 이래서 오늘 또 레알이 홈이기도 하죠. 양팀의 맞대결 같은 것도 보면은 종종 도르트문트가 홈에서는 레알을 이렇게 잡은 적이 있었어요. 2014년이나 그 전에 한참 아마 챔피언스리그 결승 가고 이랬을 때 애를 먹이긴 했는데 근데 레알 마드리드 원정 가서는 돌문이 이긴 적은 없었다. 옛날 이제 뭐 과거 전적 같은 것들 많이 봐도 이러다 보니까 저는 지금 레알 마드리드가 작년보다 생각보다 경기력도 조금 별로고 그건 맞는데 이 경기를 돌문 쪽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배당상으로 돌문이 나는 2프렌 정도는 돌문을 봐도 좋을 것 같고 레알의 마인보다는 그냥 햄무 쪽 레알이 이 경기를 좀 막 수준 차이를 내면서 대승한다기보다는 저는 되게 좀 타이트하게 이겨도 이길 것 같거든요. 사실 일반승은 맛이 없고 가려면 레알이 마헨을 가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레알의 마헨보다는 도르트문트의 2프렌 같은 거 이게 오히려 땡긴다 그런 수준입니다. 레알이 이긴다고 해도 햄무일 것 같고 고배당을 노리실 분들은 레알의 햄무 같은 거 보시고 아니라면은 저는 레알의 마헨 가능성보다는 돌문의 프렌 가능성 이쪽에 조금 더 중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